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안녕하십니까. 자, 12월 시사 사회문화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택 사고가 발생했죠. 자,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이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제 예방 조치도 잘 하지 못했고 사후 대처도 적절하지 못했던 이 SPC 그룹에 대한 보이콧 불매 운동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평택 공장 안전사고 이후에 보이콧 확산. 그래서 20대 젊은 노동자가 이 제빵 공장에 이제 빵 반죽하는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사고 전에 얼마나 안전 예방 조치를 잘했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에 또 대책이 적절한지가 중요한데 둘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사고 다음날 이 공장 라인을 바로 재가동하고 별 문제 없었다. 늘상 발생하는 거다. 간단하게 이제 천막이나 가림막 정도 쳐놓고 바로 돌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에 논란이 컸습니다. 얼마나 이제 그런 사고가 잦고 거기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으면은 이렇게 사후 대책을 했냐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SPC 제품 전체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고 하는 보이콧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경찰하고 검찰의 조사도 확산이 됐는데요. 먼저 경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관리 담당자인 SPL 공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을 했고요. 조사를 해봐야겠죠. 고용노동부도 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강동석 대표이사 조사를 하게 됐고요. 검찰은 좀 더 확대 나가서 이 SPC 그룹 자체의 어떤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SPC 그룹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자, 계열사 부당 지원이 뭐가 있냐? 이 SPC 그룹이 이제 2세로 그 경영을 넘기기 위해서 이 2세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SPC 삼립 주식 가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삼립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 좀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삼립 가치를 올리려고 한 거 아니냐? 자, 여기에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파리바게뜨하고 이제 삼립 빵에 대해서 이거 좀 먹어야 되나? 또 먹지 않으면은 또 엄한 또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또 불매 운동은 해야 될 또 필요성은 또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개선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야지 앞으로 이런 조치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개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북 봉화의 광산, 아연 채굴 광산에 광부들이 매몰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자,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거의 한 10일 만이죠. 기적적으로 무사 생환하셨습니다. 아연 채굴 광산 지하 190m 지점에 고립된 지 221시간 만에 생환했다.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보니까요. 이 갱도에 레일 설치를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광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작업 도중에 수직갱도 하부 한 46m 지점에서 토사가 쏟아지면서 이들이 고립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고립되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커피 믹스로 한 4일 버티시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거기에 떨어지는 물을 마시면서 버티셨기 때문에 10일 만에 생환에 성공하셨고요.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갇히셨는데, 그죠? 그래서 좀 상당히 오랜 시간 갇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다시 또 하나가 시행이 됩니다. 근데 단속은 우선 1년 유예하기로 해가지고 너무 이 정책이 후퇴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볼게요. 어떤 규제냐? 자,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라고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자, 면적 33제곱미터 초과하는 종합 소매 업체의 제과점, 그러니까 편의점 이런 곳과 제과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비닐봉지 뭐 한 30원 이렇게 내고 이제 살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식품 접객업소, 식당을 말하면 되겠죠. 식당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만 1년간은 이제 계도 기간을 둬서 이 1년 동안, 향후 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년 11월 23일까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회용품 정책,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라는 정책이 자꾸 후퇴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번 이 조치가 비닐봉지 아예 이제 사용 못하게 하는 거, 돈 주고도 못 사게 하는 게 이게 1년 전에 이미 공포가 된 법이다. 그래서 계도기간 과하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이제 커피 전문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있었죠. 그것도 이제 6월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커피 전문점에서 이제 일회용 컵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또는 재사용 가능한 컵으로 해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보증금 내고 일회용 컵 쓰고 그거를 다시 반환하면 보증금 받는 식으로 이제 일회용품을 좀 많이 규제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6월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12월로 미뤄졌죠. 더군다나 전국에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시행 지역도 전국으로 해서 줄었죠. 세종하고 제주만. 아무 의미 없지 않냐. 이렇게 하면은 그죠? 시행 기간도 12월로 밀어줬고 전국이 아니라 세종, 제주만 축소하면서 이 일회용품 정책에 대한 지금 후퇴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규제한다고 뉴스는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다 축소되고 있고 유예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자,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용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첫 일자리가 계약직, 단기 고용직이죠. 인 청년들이 역대 최대로 나왔다. 141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첫 일자리가 계약직인 청년이 제일 많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이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다. 악화되고 있는 청년 고용의 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첫 일자리가 시간제를 포함한 계약직인 15에서 29세 청년이 통계를 시작한 2008년에는 8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74%나 급증한 141만 명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청년 고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선 볼 수 있고요. 또 첫 월급도 150에서 단기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150에서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10명 중에 3, 4명으로 비율이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업한 청년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7%, 68%가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첫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소식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국제외교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외교 6가지 소재를 가져왔는데요. 자, 세계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브라질 대선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된 분이 있죠. 다시 3선에 성공한 룰라 전 대통령.
룰라 당선인이 이번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정권이 크게 이제 다시 좌파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예전 터키, 현재는 국호를 바꿔서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튀르키예 물가 상승률이 85%, 이 공식이에요. 비공식은 더 높겠죠. 85% 돌파했다. 엄청나게 물가가 뛰어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영국 총리가 또 바뀌었죠. 45일 만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취임하게 된 영국 총리 리시 수넥 공식 취임하게 됐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21세기 마셜 플랜, 이 2차 대전 이후의 재건을 위한 플랜이 마셜 플랜이었는데 또 전쟁 이후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마셜 플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 방한한 사우디의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뭐 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 40조 정도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중동 특수기대. 그다음 마지막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공화당의 압승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공화당의 압승은 없었다. 라는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브라질 대선입니다. 자, 룰라 대통령이 첫 3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보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좌파의 대부이다 하는 룰라 대통령이 초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이번 브라질 대선은요, 현 대통령인 보우소나루 대통령하고 이제 룰라 대통령 딱 양자 대결이었어요. 네, 우파의 이제 그 수장이라고 하고 있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그리고 좌파의 수장이라고 하는 룰라 대통령이 붙었는데 룰라 대통령이 50.9%로 49.1% 받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자, 2% 차이 안 나죠? 2%포인트도 차이 안 나는 초접전이었습니다. 역사상 첫 3선 대통령이었는데요. 연속 3번 한 건 아니죠. 자, 2000년대 초반에 2번 대통령을 하고 다시 이제 재선에 도전을 하게 돼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저지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좌우 간의 대결 구도로 치러졌고요. 이 대선 기간에 극단적인 이념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초접전이었잖아요. 좌파와 우파 간의 초접전 그리고 이념 대결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사이가 약간 양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하고 있는 룰라 대통령의 국정 과제는 명확해지죠.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것, 갈등을 극복하는 게 우선 최우선 과제고 그리고 지금 아카일로 걷고 있는 브라질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 이렇게 두 개 축이 제일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 대선 결과를 핑크 타이드의 부활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다른 서방 국가들은 지금 우파 정권이 많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남미 국가는 반대로 이 좌파의 집권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핑크 타이드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분홍 물결, 좌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들이 있냐? 멕시코, 중남미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콜롬비아 잇따라 지금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까지 좌양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국은 지금 우파의 물결, 중남미는 좌파의 물결 이렇게 이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자, 룰라 대통령 이번에 3선에 이제 성공을 하셨는데 그간의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언제 첫 대통령을 했냐면은 2000년 초반, 2003년에 첫 대통령 취임했고요. 그때 이제 재선까지 해서 한 8년을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 룰라 대통령 취임 당시 상당히 브라질 경제도 좋았고 그리고 복지 정책도 성공을 해서 빈부차도 많이 완화가 됐어요. 심각한 빈부차를 완화하고 경제 성장도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퇴임할 당시에도 지지율이 90%였어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 이후로 가면서 룰라 대통령 퇴임하고 브라질 경제가 급속하게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침체로 빠지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룰라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로 12년 징역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무죄로 석방되면서 이번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고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취임한 룰라 대통령이 다시 한번 2000년대처럼 경제에 어떤 부흥을 가지고 올 거냐, 여기에 또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국민들은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라질 대선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 튀르키예로 가보겠습니다. 전 터키죠. 자, 10월 물가 상승률이 85%를 돌파했다. 25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전년 동월 대비 85.51%, 전월보다 2.54% 상승인 내용인데요. 이게 공식 통계고 실제 물가는 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아서 민간 조사에 따르면 85%가 아니라 185%다. 물가가 2배 뛰었다. 작년 동월 대비해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만성적인 지금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에너지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 정도까지 오르게 된 기폭이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은 이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의 저금리 정책이 큰 몫을 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다 고물가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에너지 곡물 가격 급등이 있다. 근데 왜 튀르키예가 이렇게 185%까지 물가가 치솟았냐? 대통령의 저금리 정책이 더 큰 몫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높으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한마디로 경제를 좀 위축을 시켜야지 물가가 낮아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고금리가 물가 상승을 오히려 부추긴다. 고금리가 물가 상승을 막는 게 아니라 더 부추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금리를 오히려 낮추고 있습니다. 10월 기준금리를 12%에서 10.5%로 올해 최대 폭으로 인하했어요. 앞으로 이제 튀르키예 물가가 좀 더 뛸 걸로 보이죠. 저희가 보기에는 3개월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고 이게 이제 다른 선진국들과는 정반대의 횡보라서 튀르키예 물가가 앞으로 더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트러스 전 총리에 이어서 새로운 총리가 영국에 취임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리시 수넥 총리입니다. 영국 총리인데 인도계예요. 영국의 전 식민지였던 이제 인도계의 총리시고 또 총리로는 영국 총리로는 또 최초로 이제 인도계니까 아무래도 이제 힌두교 신자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특별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월 25일 날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전임 이제 총리가 리즈 트러스 총리였죠.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이제 감세 정책, 특히 이제 법인세 감세, 그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감세를 내걸면서 전체적인 지금 긴축 기조에 반대로 역행하는 그런 정책을 내걸면서 반발이 컸었고 그로 인해서 영국의 국채 금리도 폭등을 하고 결국 조기에 45일 만에 사임하게 됐죠. 그 다음으로 이제 총리가 되신 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전 총리의 감세한 발표를 야기된 시장 혼란을 잠재우고 경제를 빠르게 안정시키겠다. 여기에 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 첫 연설에서 성장 추구, 그러니까 트러스 전 총리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성장을 추구하려는 정책이죠. 그거는 당연히 숭고한 목표인데 전 트러스 총리는 몇 가지 실수를 했고 자기는 이를 바로잡고자 여기에 총리에 뽑혔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 행보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재건하자고 하는 21세기 마셜 플랜 논의가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전쟁 중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방향을 잡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협의할 시간이 없다. 국제사회가 신속히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재건을 위한 돈이 필요하냐? 세계은행에서는요, 피해 규모가 3,5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나라가 이 500조를 담당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G7 국가, 가장 선진국 7개, EU, 유럽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강력한 이런 선진국 중심의 파트너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자, 마셜 플랜이 뭐냐면요. 2차 대전, 1940년대 후반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이 전쟁에 피해를 입었던 서유럽 16개 국가에 행한 대외 원조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말하는 거죠. 전쟁 후, 전후 지원. 그래서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니까 전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후 지원 정책이었고요. 이게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의 이름에서 마셜 플랜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 왕세자로 인해서 제2의 중동 특수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 한남동의 대통령 사저에서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이렇게 이제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빈 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 한국 사우디 수교 60주년을 기념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남동 관저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였는데요. 자, 왕세자가 주로 했던 얘기가 사우디에 필요한, 사우디에서 이제 에너지, 사우디가 강하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 관련 협의, 방위산업, 그리고 인프라 건설, 이 세 개 분야에서 협력을 좀 강화하고 싶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 보면은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도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다른 에너지로 좀 뭔가 전환이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수소 에너지 개발, 그리고 탄소 관련해서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탄소 포집 기술, 그리고 원자력, 소형 모듈 원자력이라고 하는 SMR 개발, 이런 쪽 협력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상당히 지금 국제사회에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죠. 그래서 사우디 국방 강화를 위해서 사우디가 미국과 이제 국방력을 같이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또 자체적으로 또 다른 것들이 무기 같은 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기와 같은 하드웨어 그리고 관련 인프라 같은 소프트웨어 협력 필요해 보이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사우디가 미래형 도시로 네옴시티라는 거를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사우디의 가장 1순위 정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우리가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만 만난 게 아니고요. 재계 총수들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만나서 사우디 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그래서 방한 기간 다양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400조 정도 돈을 풀었다고 했죠. 그렇죠?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서 약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하고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중동 특수를 기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번에 방문한 빈살만 왕세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분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힙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다. 가장 돈 많은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이에요. 모든 게 가능하다.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돈이 많냐? 당연히 사우디니까 이제 오일머니겠죠. 오일머니로 이제 한 2조 달러, 한 2,700조 정도의 재산. 그리고 돈만 있으면 안 되죠. 권력도 가지고 있죠. 사우디의 왕세자잖아요. 그래서 86세인 왕, 아버지 이제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를 대신해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사우디를 사실상으로 이분이 통치하고 있다.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사우디와의 협력도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우디의 비전 2030이라는 게 이 빈살만 왕세자의 뭐 가장 지금 자기가 밀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업적이라고 이제 향후에 내세워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네옴시티예요. 사우디의 초대형 미래 도시를 건설해 보자. 어느 정도 대형이냐? 서울의 44배 규모입니다. 서울의 4, 50배 규모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미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도시가 첨단 제조업 중심의 또 사우디에 변모하는 그런 거에 핵심이 되는 내용일 것 같고요. 이 사우디의 목표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간의 이제 중동의 가장 미래형 도시다. 보통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얘기하잖아요. 이 두바이를 능가하는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자, 국제외교 마지막 내용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나왔죠. 선거 이제 전에는 공화당이 이번에 좀 잘하지 않겠냐, 민주당이 어려울 것 같다. 항상 이제 중간선거는 이 여당 쪽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당인 민주당이 힘들고 반대로 이제 공화당이 좀 나을 것 같다. 근데 공화당의 압승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상 밖에 선전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키워드로 레드웨이브는 피했다. 이 레드웨이브가 공화당이 압승하는 거. 공화당의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민주당의 색깔이 파란색이고. 이게 공화당이 압승하는 걸 레드웨이브, 민주당이 압승하는 걸 블루웨이브라고 합니다. 레드웨이브가 없었다. 상원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과반 지켜내는 게 목표였는데 과반을 지켰습니다. 상원이 총 100석이에요. 의회에 상원이 100석인데 민주당 50, 공화당 50. 여기서 이제 맞붙을 수 있겠죠. 그죠? 공화당이 하고 똑같으니까. 그 다음 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공화당이 크게 이길 걸 봤는데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뭔가 정책, 여당의 정책 또는 대통령의 정책에 그 견제를 많이 걸 수 있겠죠. 근데 압도적이 아니라 공화당이 이기긴 했는데 예상보다 크게 이기지 못했다. 보면은요. 자, 하원 435석 중에 민주당 211석, 공화당이 218석, 그러니까 7석 많아요. 이러다 보면 이제 야당에서 확실하게 비판을 하기가 좀 견제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잘 지켜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공화당의 이때 이제 가장 핵심 파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은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 출사표를 던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압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격이 지금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반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좀 안정적인 후반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 공화당이 많기 때문에 견제는 감수해야 되지만 그렇게 아주 심하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위기에는 피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외교 마지막 내용으로 레드웨이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드웨이브는 뭐냐? 빨간색의 파도다. 빨간색을 상징하는 공화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선 그리고 의회 선거에서 다 압승을 해서 전체를 장악하는 상황을 레드웨이브라고 하고요. 반대로 민주당이 대선, 상, 하원 의석을 다 장악하는 경우를 블루웨이브,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을 따서 블루웨이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북한 안보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